그래서 일단 저기 1페이지 한번 보시면 6월달이랑 9월달에 나왔던 오답률 높은 문항들 좀 보고 추가적인 것들 OX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아마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 그 뒤에 한번 보시면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파이널 OX 복습 OX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수특, 수완, 보기랑 제시문들이랑 한 8개년치 평가원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다 넣어놨어. 근데 이거는 이제 따로 이게 제가 원래 수업용으로 만들던 거라서 답지는 지금 당장은 못 드리는데 제가 내일까지 부모님 그 문자로 요거에 대한 답 파일 보내드릴게요. 링크.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어차피 다른 학원들도 거의 다 요걸로 다시 한번 더 점검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저랑 이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6월 9월 거 정리해 보면서 개념 더 확실하게 합시다. 네. 자, 봅시다. 일단은 1번부터 볼게 얘들아. 6번이죠. 첫 번째 6번 문제 보면 일단 놀스 입장에서 당연히 시민불복 쪽은 공공의 정의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건 놀스 입장이야. 맞죠? 자, 그다음에 요거 좀 좋죠. 자, 일단 놀스에게서 시민불복종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한다라는 표현도 좀 충분히 보기로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놀스 입장에서 민주적 체제에서 나타나는 공적 심의라던가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수결의 원칙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로 부정하진 않거든요. 맞죠? 근데 공적 심의를 통해서 또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률이라도 뭐 할 수 있다? 부정의할 수 있잖아. 심각하게 부정의할 수 있어. 이유는 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따른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맞죠? 아무리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도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도 전부 다 불완전한 절차에 따르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부정의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시민불복종은 요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 관점을 보충한다, 뭐 보완한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다 아는 거죠. 자, 일단 우리 다 기본 이제 다 정리해야 될 거. 법에 반하는 것까지 맞죠? 그러면 법에 반한다라는 표현을 놀스는 장려수능 법의 경계선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고 맞죠? 그렇지만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체제를 인정한다던가 아니면 처벌을 감수한다던가 맞죠? 지킬 거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도 썼던 거고 다 보기로 만들어질 수 다 나왔던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원리들에 대해서 호소한다 맞죠? 민주체제의 정치적 원리는 정의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주체제의 정치적 원리라는 것이 다수의 정의관이야. 또는 다수의 정의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대한 호소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보기 나왔던 거 다 때려박았어 얘들아. 다수의 정의감에 대한 호소야. 근데 호소의 대상 하자. 호소의 대상은 누군가? 라고 하면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호소다. 누구에 의한? 소수자들에 의한. 그렇죠? 소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호소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 유권자를 다른 말로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그게 작년 9평에 나왔던 표현이거든.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게 호소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 마지막 또 나왔던 보기.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대한 반대 또는 저항 이런 식으로도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했던 거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맞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좀 몇 년 전에 엄청 옛날에 어떤 보기가 있었냐면 민주적 권위에 대한 모든 불법적 저항은
체제 안정을 해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던 거야. 틀린 말이죠. 맞죠? 민주적 권위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라는 불법 행위는 긍정적 측면에서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거잖아. 그래서 체제 안정에 해친다라고 하면 틀렸던 거지. 되겠죠? 그래서 다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자, 얘들아. 자, 우리가 일단 먼저 사회의 가장 기본적 구조의 규제 원칙까지만 가로해버리면 이게 놀수 입장에서 정의관이잖아. 맞죠? 이게 정의관이야. 자, 특히 1번 관련해서 한번 기억하면 좋은 게 올해 수안에서 좀 제시문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알겠죠?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거 되니 안 되니? 이거 수안에 나왔던 제시문이거든.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아니야. 아니라 우리는 뭘 합의하냐면 그냥 말 그대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거고 그 정의의 원칙이 이후에 나타나는, 알겠죠? 이후에 나타나는 정부의 형태를 명시해 주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니? 이후에 나타나는 정부 형태를 명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정부 형태를 선택하는 건 아니야. 맞죠? 특정 형태의 정보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합의로워진 정의의 원칙이 이후에 나타날 형태를 명시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많이 기출을 나왔던 것 중에 놀스 입장에서 가상 공간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또는 제도, 체제의 바탕이 되어지는 원칙이잖아. 맞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체제의 바탕이 되어지는 원칙이야. 그리고 그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권리랑 의무를 분배하는 거고, 그래서 권리랑 의무를 분배하게 하는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1번에서 정의관, 그러면 이게 1번이 정의관인 거니까 그럼 당연히 너희 다 알고 있는 거 놀스 정의관에 대해서는 불복종 허용될 수 없는 거지. 맞죠? 그래서 1번은 절대 안 되는 표현이었죠. 자, 그다음에 2번도 다 기억나죠? 일단 우리가 놀스 입장에서 얘들아 다 알고 있는 내용, 성립하지 않는 사회. 그러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있잖아. 맞죠?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그 사회는 완전히 정의로울 수 있어. 자, 또는 뭐가 있냐? 얘들아, 체제 자체가 비민주적이거나, 맞죠? 체제 자체가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한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지. 맞죠? 거기서는 혁명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또는 체제가 부정의한 사회. 체제가 부정의.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 사회가 무조건 부정의하다 이건 아니잖아. 맞지?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3번은 좀 중요한 건데 어쨌든 너희가 3번 관련해서 얘들아 기억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놀스 입장에서 3번 관련해서야. 3번 관련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무슨 의무가 있니? 자연적 의무라는 개념이 있어. 맞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자연적 의무. 그러면 자연적 의무는 그 체제를 계속해서 안정시켜 나가는 거, 요게 자연적 의무거든. 체제 안정. 왜냐면 비록 심각한 부정의한 법률이 존재할지라도 체제는 그래도 정의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 그 정의로운 체제를 계속해서 안정시켜 나가는 거야. 근데 체제 안정과 관련된 자연적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맞죠? 왜냐면 놀스 입장에서 법률이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하지 않다면 그 법은 오히려 지켜야 되는 거야. 맞죠? 심각하게 부정의한 게 아니라면 이건 지켜야 돼. 이것도 뭘 위한 거니? 체제 안정을 위한 거야.
맞죠?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은데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체제 안정에 기여하지 않잖아. 체제 혼란 초래하니까.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한 법률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그 법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민불복종이라는 행위는 위법행위다. 맞지? 그러면 시민불복종도 어디에 기여할 수 있다?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하나만 더 하자. 우리 요거랑 관련해서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게 뭐냐면, 시민불복종이라는 행위는 결국 두 가지의 의무가 상충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맞죠?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을 개선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잖아. 맞죠? 부정의를 개선시켜야 될 의무도 있다고. 그러니까 두 의무 간의 상충 속에서 시민불복종이 발생하는 거거든. 됐지? 자, 그 다음에 올해 나왔던 교육청에서 한 개 더 기억할 자. 올해 나온 교육청에 새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얘들아. 자, 봐봐.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했지. 그렇지만 그게 곧 자유의 침해를 묵인하라고 요구받는 것이다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이거 올해 교육청에 있던 제시문이야. 자, 우리가 자유를 위반한 법도 불복종 대상은 될 수 있지, 안 될 수 있잖아. 그게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한 게 아니라면. 알겠죠?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부정이 않은 법에 대해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유의 침해를 절대로 뭐 하는 거 아니다? 묵인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묵인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했잖아. 시민불복종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할 수도 있다? 준법의 의무를 따라야 될 경우도 있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불복종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한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맞죠? 제한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거를 기억하면 되는데, 동시에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노이스가 불복종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개 더 알죠? 너무 지금 유진아 1번 하고 있어. 1번. 얘들아, 불복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오히려 체제의 효율성을 뭐 할 수 있다? 떨어뜨릴 수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거는 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체제를 파멸로도 이끌 수 있어. 그로 인해서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봐. 알겠죠? 체제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시민불복종에 참여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권리지만, 1번. 알겠죠? 시민불복종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권리긴 하지만 참여 범위에 대한 뭐도 필요할 수 있다? 제한도 필요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3번 보기는 이 두 가지 측면 다 가능한 거야. 시민불복종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겠죠? 시민불복종 안에서의 참여 범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3번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틀린 말인 거야. 어차피 유진 앞에 녹화하고 있어. 다음에 얘들아 4번 보자 얘들아. 자, 이제 4번은 쉽죠?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불복종의 대상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아까 뭐 하지 않다면?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한 게 아니라면. 이미 그 전에도 많이 나왔었어. 자유를 위반한 법이라도 불복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가? 그게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한 게 아니라면. 알겠죠? 근데 그것도 그건데 너희 요것도 좀 기억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유는 아까 그거야.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하지 않다면이야.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얘들아, 이거 놀스 입장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능하니 안 가능하니? 가능하잖아. 애초에 놀스가 자유도 뭐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맞죠? 더 큰 자유나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서라면 자유도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도 뭐 할 수 있니? 정당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것 또한 놀스 입장에서 정당할 수 있다. 자유의 제한 관련해서 기억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당할 수 있는 거니까 불복종 대상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유와 자유가 충돌했을 때. 그리고 얘들아, 놀스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 또한 불완전한 절차야. 알겠죠? 헌법 또한 불완전한 절차고 헌법에 근거한 법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심각하게 부정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하는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맞죠? 이미 헌법 자체가 불완전한 절차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든 알겠죠? 다 부정의할 수 있으니까 5번은 틀린 말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평에 나왔던 놀스 관련된 거고. 자 그럼 같이 얘들아 빨리 밑에 있는 좀 OX 한번 넣어놨거든. 한번 빨리 한 2, 3분 만에 해보세요 얘들아. 자 그래서 1번 보자 얘들아. 아까 우리 시민불복종은 뭐에 대한 저항이다? 민주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야. 맞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틀린 말이야. 그럼 얘들아 한번 물어볼게. 시민불복종은 어떻게 정당화되냐면 이것도 기본 내용이지만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야. 맞죠? 위법행위니까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화된다. 정의를 위해서 한 거니까. 알겠죠? 정당화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싱어도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 있어야만 하거든. 알겠죠? 그러면 독재체제에서는 법치주의라든가 민주주의의 원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잖아.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재체제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요건 당연히 놀스한테도 해당되는 표현인 거죠. 맞죠? 놀스는 당연히 반드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3번 얘들아 이거 뭐니? 보통에 위반하는 법이 모두 부당하진 않다.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 너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일단 이거 맞는 말이거든. 간접적 불복종 떠올려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항의의 대상이 되는 부정의한 법이 아닌 자 몇 번 이거 평가에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어. 그래서 항의의 대상이 되는 부정의한 법을 대상으로 어기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을 어겨서 이 부정의한 법에 대해 호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수원에서도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과 실제로 위반하는 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던 거고. 알겠죠? 그래서 3번은 통해서 위반하는 법이니까 알겠지? 항의의 대상이 아니라 위반하는 법이 모두 부당하지 않다. 정당할 수 있다. 간접적 불복종으로서. 아까 기억나죠? 체제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참여 범위에 대해서 제한이 요구된다라고 했던 거고. 얘들아,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거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법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있잖아. 맞죠? 심각한 부정의한 자유의 침해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 되겠죠? 그래서 X. 자, 6번은
얘들아,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된다. 틀렸죠? 아까 뭐 해야 된다?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해야 돼. 그래서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올해 소환에서 되게 강조하는 거야. 양심적, 물론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행위는 맞죠? 양심적 행위는 맞지만 양심적인 거부가 다 시민불복종이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유는 양심적 거부 중에서는 다수의 정의관이 아닌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행위일 수도 있잖아. 알겠죠? 다수의 정의관이 아니라 개인 양심에 근거한 양심적 거부는 시민불복종이 아니잖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7번 하면서 같이 기억할 건 뭐냐면, 자, 놀스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자에 대한 보복적 억압은 있다 없다? 그건 없어. 알겠죠? 시민불복종자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처벌이 보복적 억압으로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양심적 거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양심적 거부는 엄연히 시민불복종이랑 다른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규제하는 법이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하면 뭘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니? 시민불복종으로서 개선될 수 있는 거니까 모두 아니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다음에 8번도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놀스 입장에서 어쨌든 시민불복종자들이 정의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법정에서는 불복종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 경감, 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 그래서 정상참작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놀스 입장에서 정상참작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면될 수 없다는 틀린 말이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에 대한 호소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수자, 즉 유권자야. 요게 알겠죠? 그래서 놀스가 요거 관련해서 했던 표현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아니라 전체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물론 우리는 전체 국민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고 호소하고 그 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이거는 뭐냐면 시민불복종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거지. 작년인가 나왔던 거야.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양심적 행위인 거지. 이게 막 절대적 의무는 아니거든.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정치적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맞는 말입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거 보자. 다음 페이지. 자, 일단 얘들아, 평화 연맹 다 알고 있죠? 모든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것이 목적이고 소속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자 하고, 맞죠? 이런 것들 다 연맹의 기능이잖아. 그리고 당연히 얘들아, 연맹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확대가 돼야 되는 거고, 맞죠? 확대가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영구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칸트 입장이다, 맞죠? 제심은 별거 없고요. 자, 그다음에 당연히 현실주의는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전부 다 뭐의 획득이 1차적 목표? 권력을 얻는 거, 맞죠? 권력을 얻는 것이 1차적 목표다 하고 있는 현실주의 또는 뭐 모겐소 입장이야. 그래서 얘들아, 정치가든 국민이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현실주의는. 알겠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뭐 근데 물론 이걸 가지고서 봐봐. 당연히 국민이든 정치가든 권력뿐만 아니라 뭐 자유, 안전보장, 번영 이런 것들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알겠죠?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권력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굳이 선지가 나오면 딱 그 정도야. 권력만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줄쳐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제시문은 그냥 별거 아닌데, 얘들아, 1번은요, 너희 진짜 옛날에 교육청에 한번 꼭 나왔어.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연맹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건 오히려 뭐로 이어진다? 전쟁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전쟁 상태로.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칸트 입장에서 연맹은
반드시 몇 개이어야만 한다? 하나이어야만 해. 알겠죠? 연맹은 하나이어야만 한다. 연맹은 하나이어야만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국제법의 이념이 평화연맹을 실현하는 거잖아. 맞지? 국제법에 따라 평화연맹이 이루어지는 건데, 평화연맹은 당연히 국가 간에 합병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절대 아니죠. 맞죠? 국가들 간의 합병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는 말인 거지. 알겠죠? 국가들의 분립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국가 간 합병이 아니야.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인 거잖아. 되겠죠? 주권 침해되면 안 되잖아, 칸트. 어떠한 경우에도. 맞죠? 타국의 체제에 대해서 폭력으로 간섭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얘들아, 너희가 일단 현실주의가 말하는 국제평화의 실현. 알겠죠? 그러면 3번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현실주의 관련된 평화, 현실주의가 말하는 평화, 당연히 가능하다. 맞지? 아예 불가능은 아니야. 가능은 해.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일시적이죠. 맞죠? 당연히 일시적인 게 전제야. 왜?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곧 뭘 말하는 거니까? 세력 균형 상태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세력 균형 상태라도 여전히 군비 경쟁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언제라도 세력 균형은 깨질 수 있는 거고. 맞죠? 자, 근데 지금까지 계속 평가원에서 말했던 게 이거야. 세력 균형.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뭐 국가 간의 갈등이 초래되겠지만, B가 A와 동등한 힘의 상태가 된다면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거고, 그 위한 방법으로서 많이 나왔던 게 다른 나라와 동맹 가능하다. 맞지? 그래서 현실주의도 잠재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다 경쟁 관계야.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죠? 근데 동맹 가능해. 협력 가능해. 또는 뭐 있니? 스스로 군사력 늘리는 거 가능해. 스스로 군사력 늘리는 거. 그래서 평가원에서 동맹만이 유일하다 틀린 말인 거지. 동맹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 군비 증강을 통해서도 가능해. 또는요, 하나 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봐. 현실주의는. 그게 평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봐.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꼭 동맹만이 유일한 것도 아니고 전쟁만이 유일한 것도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동맹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틀렸잖아. 이것도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도 가능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꼭 협력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번은 그게 다야. 그럼 얘들아, 이거는 바로 요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정치가든 국민이든. 알겠죠?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것은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뭐하다?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4번 제시문 바로 연결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평화 실현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얘들아, 기본적으로 칸트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의 주권을 제한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칸트 입장에서 주권이 제한되면 안 돼. 주권이. 알겠죠? 그래서 제한 없이 국제평화 실현은 잠시만.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럼 제한을 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5번 보기는 주권을 제한해야 돼 이 말인 거잖아. 그리고 당연히 현실주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자국의 주권이 제한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번은 말이 안 되는 편. 자, 그럼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얘들아 보자. OX 빨리 해줘 얘들아. 이건 많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일단 요거 얘들아 녹화하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거 밤에 그 뒤에 답 말고 이거 강의는 다시 보내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1번을 보자. 다시 한 번 더. 아까 분리가 반드시 뭐 돼 있어야 돼? 전제돼 있어야만 해. 알겠죠? 평화연맹은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 연방체제야. 그래서 안 된 X고요. 그다음에 2번은 자, 칸트는 반드시 영구 평화를 위해서 무슨 체제여야 한다? 공화정이어야 돼. 이게 공화정의 뜻이야. 알겠죠?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 그리고 얘들아 참고로 그냥 말하는 건데 칸트 영구 평화론에서는 공화정이랑 민주정도 다른 거거든. 달라. 알겠죠? 다르다고 봐. 그래서 공화정을 통해서야 민주정이 아니라. 그럼 공화정의 핵심은 저 두 가지가 분리된 거고. 그래서 가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맞죠? 그리고 이번에 이따가 내가 구평에 나왔던 것도 이야기했지만 칸트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 평화연맹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공화정치 국가들이 좀 구심점이 돼야 돼. 알겠죠? 공화정치 국가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연맹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돼. 연맹의 확산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얘들아 아니다가 틀려.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권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보편적 경향성이야. 알겠죠? 모든 나라들의 보편적 경향성.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왜 넣었냐면 이것 때문에 한번 예전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북이 하나 있잖아. 타국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타국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왜? 그냥 모든 나라들이 예외 없이 자국의 권력을 확보하고자 하니까. 그게 보편적 경향성이니까. 그다음에 얘들아 4번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어쨌든 연계에서 한번 나왔던 제시문이긴 해서 아까 너희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알겠죠? 요거 관련해서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실주의는 원래 국제법을 통한 평화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통한 평화는 이렇게 기억해라. 비효율적인 허구라고 봐. 일단 알겠죠? 비효율적인 허구야. 이거 맞는 말이야. 왜? 어차피 힘 강한 나라가 군비 경쟁에서 무시한 그만인 거니까 이거야. 맞죠? 힘 키워서 무시한 그만인 거잖아. 비효율적인 허구야.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없다를 틀렸어. 이거 틀렸다고 해. 이거 왜 틀렸냐면 얘들아 지금 B가 A만큼의 힘을 키웠어. 그러면 두 국가 간에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불가침 조약이 체결 가능은 하잖아. 일시적이겠지만 어차피 깨트리면 그만이겠지만 맞죠? 세력 균형 아래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국제법이거든. 국제법이거든.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든 B든 언제라도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태니까 언젠가는 또 깨질 거야.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허구라고 봐. 근데 이 상태, 세력 균형 아래 상태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고. 세력 균형 아래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하면 틀렸어. 그러면 세력 균형 아래에서는 나타날 수 있어. 알겠죠? 세력 균형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거 있잖아. 칸트랑 현실주의가 비폭력적 방법으로서 전쟁을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잖아. 지금 예방하는 거잖아.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예방하는 거잖아. 알겠죠? 비폭력적 방법으로. 당연히 얘들아 동맹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전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평화연맹은 자발적인 협력이고 절대로 평화연맹이 뭐가 되면 안 되냐? 강제적으로 복속되면 안 돼. 알겠죠? 강제적으로 복속되는 거 아니야. 공법에 강제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강제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래서 맞는 말이야. 6번. 강제에 복속시킬 필요는 없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모겐소가 아니 협력 없이 평화도 나타날 수 있잖아. 뭐 자국의 힘 키워서 전쟁에서 세력 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꼭 협력을 해야지만 평화가 실현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X.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요즘 다시 나오더라. 일단 세계시민법은 이방인에 대한 권리죠. 뭐 환대권, 방문권, 일시적 방문권과 같은 권리야. 당연히 무슨 권리였니? 그들이 평화적으로 행동할 때라는 조건적 권리였다. 맞지? 절대로 얘들아
인류애에 근거하지 않아. 알겠죠? 인류애나 뭐 혹시나 해서 박애주의, 예전에는 박애주의라는 말을 썼어. 박애주의도 아니야. 알겠죠? 인류애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박애의 개념도 아니야. 박애에 대한 것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9번은 그냥 혹시나 해서 넣어놓은 거야. 이건 아직까지 평가원도 안 나왔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예비조항은 미뤄질 수 있어. 일단 예비조항이, 알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미뤄질 수 없다는 틀려. 미뤄지는 경우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상비군이야. 그래서 왜 상비군을 즉각 없애자가 아니잖아. 조만간,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맞지? 알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유예될 수 없다는 틀렸고요. 자, 10번은 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거야. 내가 1번 10번 넣었는데 일단 10번이 얘들아 봐봐. 어떠한 나라도 다른 나라의 체제에 폭력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돼. 당위적으로 안 돼. 이거 안 되거든? 이거는 예비조항에 나오는 표현이야. 맞죠? 다른 나라에 폭력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돼. 어떠한 나라도 유예될 수 있다고. 자, 같이 기억해라. 이거 영국평화론에 분명히 나오거든. 칸트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당연히 어떠한 나라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폭력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나라는 없어. 그런 나라는 없어. 근데 경우가 있어. 경우. 이건 어떤 특정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내란 중이거나, 알겠죠? 내란 중인 상태. 아니면 그 내부의 통치자가 둘 이상인 나라,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해. 칸트가. 그때는 국가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어. 자, 다시 얘들아, 이거 두 개 다 같은 말이야. 어떠한 나라라도, 알겠지? 특정 나라들이 다른 나라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나라는 없어. 알겠죠? 근데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한다고. 경우. 그래서 내란 중인 나라, 알겠죠? 뭐 통치자가 둘 이상인 나라에 대해서 연합을 통해, 연합으로, 국가들 간의 연합으로서 개입하는 거, 무력으로 가능. 이걸 좀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점에서도 이것도 예비조항이잖아. 예비조항 유예되는 거야. 그 비슷한 표현이 너희 그거잖아. 장년성에 나던 거. 전쟁을 위한 국채 발행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어. 그건 안 돼. 알겠죠? 근데 모든 국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경제 성장을 위한 국채 발행 허용돼. 그래서 칸트 요거 좀 같이 기억하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19번 분배적 정의. 이제 분배적 정의는 당연히 다 알죠. 노직은 당연히 정형적, 이거 워낙 보기로 많이 나왔잖아. 정형적 분배는 필연적으로 뭘 요구한다? 재분배를 요구한다. 맞죠? 정형적 분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고 권리를 침해한다. 이거 워낙 노직에서 많이 나왔어.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있었잖아. 제가 특강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직이 봤을 때 정형적 분배는,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 정형적 분배는, 노직이 봤을 때 정형적 분배는 주는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노직의 분배 핵심은 주는 사람의 선택 문제여야 되는데, 정형적 분배는 받아야 될 사람의 권리만을 주목하기 때문에, 알겠죠? 받아야 될 사람의 권리만 주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일으키고, 그러한 재분배는 권리 침해다라는 게 노직 입장이었고, 되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하면서 한 번만 옆에 적어놔. 그의 뭐뭐에 따라 각자에게, 여기 올해 수특에도 좀 있어서
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거. 일단 그의, 알겠죠? 그의 뭐뭐에 따라서 각자에게 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이거 노직이 봤을 때, 앞에 노직이라고 하자. 노직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분배다? 이게 정형적인 거야. 알겠죠? 그의 뭐뭐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것이 정형적 분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노직이 봤을 때 놀스의 차등의 원칙은 그의 뭐뭐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것을 완성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놀스의 차등 원칙은 정형적인 거야. 알겠죠? 이거는 노직이 당연히 봤을 때 소유권리 침해고, 이거 안 좋게 보는 거야. 알겠죠? 이거를 완성시키고자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노직은 얘들아 분배가 진행되는 과정을 반드시 강조하고요. 과정을 명시해야만 해. 맞죠?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정당한 권리를 이전하는 자유로운 과정을 꼭 명시해야 돼. 과정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노직이 봤을 때 현재 시간 단면 원리 또는 정의의 종국 상태 원리, 이거 노직이 봤을 때 다 바람직한 게 아니야. 이거는 노직이 봤을 때 다 과정을 간과해. 역사적인 과정을 간과해. 알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를 무시하고 지금의 시점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의 시점만. 그래서 현재 시간 단면, 종국 상태 원리는 전부 다 노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알겠죠? 이거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리고 노직이 봤을 때 공리주의나 놀스의 정의의 원칙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알겠죠? 여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해. 그래서 일단 노직 관련해서는 이 정도 좀 알고 있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것도 다시 한번 보자. 우리 무지의 베일이 그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한다. 다시 무지의 베일은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하고 있어. 자, 일단 요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뭐 하는 거니? 배제시킨다, 맞지? 맞죠?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시켰어. 자, 같은 말. 이거 작년에 교육청의 제시문에 나왔던 표현인데, 자, 그러면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가상 공간이야. 가상 공간에서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함으로써 가상 공간에서야 형식적 평등이라는 이념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형식적 평등 뜻 뭔지 알잖아. 선천적, 후천적 차이 고려하지 않고 다 똑같이 대하는 거. 알겠죠? 이 표를 써. 형식적 평등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동등한 조건에 처해 있으니까 요 제시문대로 뭐가 가능해진다? 만장일치의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쓰냐면, 그러면 얘들아 가상 공간과 달리야. 알겠지? 가상 공간과 달리 정의의 원칙, 특히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회균등을 포함한 차등의 원칙, 알겠죠? 기회균등을 포함한 차등의 원칙이 형식적 평등의 이념에 머무르니? 아니잖아. 기회균등이랑 차등 원칙은 뭐야? 실질적 평등을 위한 거잖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적어놓을게. 정확하게 놀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상 공간에서 형식적 평등과 달리 정의의 원칙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서 뿐만 아니라야. 이게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뭘 실현하고자 한다? 당연히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를 더 주목해야 돼. 알겠죠? 여기를 더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기회균등을 포함한 차등의 원칙은, 알겠죠? 뭘 도모하고자 하는 거?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야.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처해 있는 위치,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죠, 맞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함으로써 만장일치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기로도 가상 공간에서 만장일치의 합의가 가능한 이유가 뭘 배제했기 때문이다?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배제했기 때문인 거지. 일단 요거 놀스 입장이었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바로 보기 보자. 이제 보기는 쉽잖아, 맞지? 과세 정책이 소유권을 반드시 침해하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노직도 안 되고 놀스도 안 되는 표현이었다. 맞죠? 당연히 노직 입장에서 치안, 국방 이런 걸 인정하잖아. 알겠죠? 이런 것들을 위한 세금을 인정하니까 이건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지? 근데 이 과세와 관련해서 참고로 놀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속에 대한 누진적 과세까지도 허용하죠. 맞죠? 놀스는 이런 거 허용해. 허용하고 있고 당연히 노직은 안 돼. 이거는 권리 침해야. 노직이 봤을 때 놀스는 상속 누진적 과세도 허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노직한테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 있는가, 맞죠? 그게 뭐하지 않다면? 정당하지 않다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킨다면 이 조건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노직 입장에서도 노동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당한 건 아니야.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알겠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그래서 노직이 재화를 얘들아 최초로 취득할 때에도 타인의 처지를 고려해야 돼. 뭐 주면 안 되니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막 놀스처럼 처지를 향상시키는 건 아니야.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맞지? 가상 공간에서 누구나 최소 소외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는 둬, 알겠지? 최소 소외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는 두지만 그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최소 소외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야. 그걸 구체적으로 확률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놀스 맞죠? 최소 소외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모두에게도 뭐가 된다? 이익이 되어진다. 이거 워낙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 맞죠? 최소 소외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얘들아 보자. 놀스랑 노직 OX 좀 해놨는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 2, 3분 있다가 같이 한번 볼게 얘들아. 오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는 빨리빨리 할게. 예. 자, 그럼 다 해봤니 얘들아? 일단 한 2분만 있다 갑시다. 1분만 있다 갑시다. 얘들아 1번에 이거 한번 정리하자. 원초적 입장에서 차단되는 지식이 자신의 뭐 지위,
또는 뭐 천부적인 재능, 맞죠? 뭐 부모의 이런 거 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 맞죠? 이것뿐만 아니라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도 다 배제돼. 알겠죠?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도 배제가 돼. 그리고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 애초에 내가 어떤 조건을 태워질지 모르잖아.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 심리학과 경제학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다 알고 있지만 자신의 심리적 특징 또는 자신한테 주어져 있는 체력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차단되고요. 심리적 특징이라든가 체력,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와 관련된 특수한 사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는 지식들이야. 알겠죠? 혹시나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따로 정리하시고. 천부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차단되거든. 그러니까 인생 계획을 구체적으로 인지한다는 틀린 말인 거고.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거야, 얘들아. 뭐가 모르니까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없거든. 얘들아, 놀스 당연히 자유 강조하잖아. 알겠지? 소득 불평등 완화하는 것도 그리고 뭘 위한 거니? 자유를 위한 거잖아. 그렇지? 소득 불평등 완화시키려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잖아. 이런 측인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유가 불평등 완화보다 당연히 더 중요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알죠? 우리가 공동의 자산으로서 간주되는 거는 재능 자체가 아니라 재능의 분포. 알겠죠? 재능의 분포가 공동 자산이지 재능 자체는 공동 자산이 아니야. 이것도 우리 수완에 있어. 알겠죠? 재능의 분포가 공동 자산이야. 자, 얘들아, 요거 한번 정리하자. 재능 그 자체는 나한테 있으니까 권리가 돼. 근데 동시에 뭐도 있니?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한이 동시에 있는 거야. 자신한테 있는 거니까 내 거야. 근데 동시에 우리는 제한이 있는 거지. 어떤 제한? 최소수혜자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활용하는. 알겠죠? 최소수혜자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활용하는 이라는 조건이자 제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면 재능을 이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 권리는 있을 수 있지만 놀스는 이걸 절대로 뭐의 문제로 안 보냐면 이거 운이잖아. 랜덤이잖아. 자의적인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의적이고 랜덤인 거니까 그거를 뭐로 보지 않는다? 자격으로 보진 않아. 재능 자체가 너의 자격은 아니야. 운이야, 운. 알겠죠? 있으니까 권리 있으니 있어. 근데 그거를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비싼 말 응분의 몫으로 안 봐. 알겠죠? 응분의 몫으로도 안 봐. 그러니까 놀스는 권리랑 자격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야. 권리랑 자격을. 근데 이거 일단 나한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나한테 있는 거고 놀스는 이거를 그 권리 인정된단 말이야. 뭐에 따라서 신체적 자유야 이거. 정의의 일원칙이 자유잖아. 신체적 자유로부터 비롯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봐. 알겠죠? 그래서 정의의 일원칙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거야. 되겠니 얘들아? 요거 신체적 자유에 해당되는 자유에 대한 권리야. 자, 6번 얘들아. 놀스 입장에서 사유재산권은 자유죠. 맞죠? 이거 자유잖아, 자유. 그럼 당연히 자유라는 것은 가상공간에서 합의된 원칙에 근거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합의된 원칙, 비역사적 상황에 의해 사유재산권, 즉 자유는 구분하자. 다시 자유는 다 알고 한번 더 정리하자. 가상공간에서 합의된 원칙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맞지?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 근데 자유도 뭐 될 수 있다고? 제한될 수 있다 했잖아. 사유재산권도 제한은 가능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은 누구나 광범위하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의 사유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뭔 아니라고 했니? 균등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가 기출에 나왔던 거고. 알겠죠? 누군가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자유가 균등한 건 아니야. 산술적 균일은 아니야. 근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는 침해되면 되니 안 되니? 정당하지 않게 침해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유든 사유재산권이든 뭐 되면 안 되는 불가침해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제한과 침해는 다른 거야. 알겠죠? 불가침해 권리지만 제한될 수는 있어. 사유재산권도 제한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7번은 놀스한테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은 그 자체가 최종적이야. 알겠죠? 그게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합의되어지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이거는 재작년인가 작년 수능이잖아, 맞지?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이 있죠? 가상공간에서 정의감을 가진 개인. 그러면 놀스가 말하는 정의가 뭐였다? 합의된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무지의 배에 놓여 있고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하지만, 알겠지? 사고 무관심하지만 서로에 대한 뭔 전제되어 있다. 작년 수능 신뢰는 전제되어졌다라고 표현됐던 거고. 알겠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너희 이거 기억해야 돼. 놀스가 그냥 너희가 봐봐. 소득 재분배 만든다고 해서 다 정의로운 건 아니야. 왜? 어떤 국가가 주도하면 자본주의 복지국가. 알겠지? 자본주의 복지국가에서도 소득 재분배 이루어진단 말이야. 알겠니? 놀스는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비판하잖아. 맞죠?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통해서 누구든지 태어나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의 시작점에서 부와 소득의 광범위한 분산돼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불평등이 진행되고 나서 가장 불쌍한 사람 찾고 그 사람한테 최소한의 생계 보장만 해주는 그런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가 된다면 놀스 입장에서 이거 뭐 하지 못한 건데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정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그게 주체가 자본주의 복지국가라면. 당연히 얘들아 에이 말이 안 되지 않니?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해야 되는 거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야. 알잖아. 소득과 재산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애초에 놀스는 자유가 불평등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알겠지? 자유의 불평등 절대 안 돼. 그리고 얘들아 애초에 봐봐. 또 봐봐. 반대로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도록 한다고 해서 자유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맞잖아. 왜? 자유는 자유로만 제한될 수 있잖아. 알겠죠? 자유는 자유로만 제한될 수 있는 거고 자유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맞으려면 앞에가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회균등과 차등원칙이 필요한 거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자유의 불평등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정의의 원칙의 서열. 자, 그 다음에 노직 입장에서 1번 5.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국가는 최소국가에 머무른다. 알겠죠? 그래서 최소국가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권리 침해라고 보는 거야. 최소국가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맞는 말이고요. 얘들아 이거 알죠? 정형적이라고 해서 다 비역사적이니? 아니잖아. 우리 나왔던 거 도덕 올해 7평 7월 7학평 도덕적 공과에 의한 분배. 알겠죠? 도덕적 공과에 의한 분배는 그 사람의 도덕적 공과를 고려하는 거니까 과거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야. 행동을. 역사적이잖아. 근데 동시에 정형적이죠. 알겠죠? 물론 기출에 나왔듯이 IQ에 의한 분배는 정형적이고 비역사적이야.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는. 알겠지? 정형적이고 비역사적인 거 맞잖아. 근데 정형적이라고 다 비역사적인 건 아니야. 정형적이지만 뭐도 있다? 역사적인 것도 있어.
도덕적 공가에 의한 분배 같은 것들. 그럼 또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노직이 역사적 절차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역사적 분배에 따른 소유물의 불평등이 다 정당하니? 아니잖아. 이거는 정당하지 않잖아. 이건 정형적인가 정당하지 않은 거잖아. 알겠지? 역사적이라고 다 정당한 건 아니야. 당연히 얘들아 노직 입장에서 결과가 정의로운지에 대한 기준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안 필요하죠, 맞죠? 맞죠? 어떠한 결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안 되잖아. 불필요하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얘들아 노직 입장에서 계약의 이행을 강제, 감시 다 가능함. 알겠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계약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어. 최소국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 알겠지? 피해주면 안 되잖아. 계약했는데 피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이행을 감시, 강제 다 정당화될 수 있어. 둘 다. 자, 우리 아까 6번 아까 노동만 투입한다고 다 정당한 거 아니라고 했지? 뭐 하지 않는 노동? 피해주지 않는 노동이. 알겠지? 피해주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노동 투입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X고요. 자, 한 번 더. 과거를 고려하는 거니까 역사적이지. 그럼 역사적인 건 다 정형적이니? 비정형적이니? 아니잖아. 역사적인데 정형적인 것도 있잖아. 알겠지? 다 비역사적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요. 자, 우리 8번은 장현수령이었죠. 우리가 노직은 노크의 이론을 수용했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어디에서도 존재한다?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합니다. 알겠죠? 국가가 존재하기 않는 자연 상태에서도 정당한 노동을 통한 소유 권리는 존재할 수 있어.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국가가 아닌 자연 상태. 알겠죠? 국가 이전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요거 평가원 보기야. 제시문이야. 자, 이거 노직이 봤을 때 생산과 분배는 소유 권리론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간주하면 안 돼. 알겠지? 간주하면 안 돼. 노직이 봤을 때 생산과 분배를 독립적으로 간주하는 게 정형적 분배야. 정형적 분배가 생산과 분배를 독립적으로 간주하는 거야. 왜냐면 정형적 분배는 내가 정당하게 노동을 했는데 국가가 뭐 할 수 있니? 분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지? 그럼 내가 생산했는데 국가가 분배해버린 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 노직은 내가 생산했으면 내가 분배해야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노직의 소유 권리로는 이거를 분리시키지 않아. 독립적으로 보지 않는데 정형적 분배는 이걸 독립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X야. 이거 평가원 제시문인데 사설 이런 데서 보기로 많이 써. 그다음에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맞죠? 그의 뭐뭐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 그걸 목표로 삼는 게 정형적 분배야. 알겠죠? 그걸 목표로 삼는 게 정형적 분배니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지. 됐죠? 우리 조금만 끊었다가 이어서 하자. 조금만 끊었다가.